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사회복지 정책론 수업을 시작합니다. 자, 정책론은 우리가 3교시에 보는 시험 영역 중에 이제 첫 번째로 보죠. 이 정책론 이 전반부에 있는 내용 외에 이제 후반부에 있는 내용은 사회복지 법제론 내용과 굉장히 겹쳐지고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 있는 내용 위주로, 이 전반부에 있는 내용은 이제 정책이라는 게 뭐냐, 또는 정책의 역사, 그다음에 정책 과정, 어떻게 정책이 형성되어지는가에 관한 얘기고, 이제 후반부에는 이제 사회보장론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그 후반부 사회보장론이 이제 법제론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반부 쪽에다 좀 초점을 두셔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후반부에 있는 내용은 법제론과 같이 함께 엮어서 공부를 해 두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결코 어려운 과목 아닙니다. 조금만 노력하시고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한번 열심히 좀 해보시자고요. 자, 보시면은 사회복지와 사회복지 정책 개념이 나와요. 여기 이제 윌렌스키하고 르보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을 자녀적, 제도적으로 구분했다. 로마니시라는 사람은 소극적, 적극적으로 구분했다. 던햄,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론에서도 공부하셨죠. 사회복지에 관한 개념을 얘기했는데,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사회복지 개념 변화도 잠깐 넘어가시고요. 사회복지 정책의 개념, 요 얘기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요 얘기를 먼저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좀 진행을 해 볼 테니까 여러분 제 수업을 좀 잘 따라와 주십시오. 자, 사회복지 정책이 뭐냐? 여러분, 사회복지 정책이 뭐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회복지 정책은 도대체 뭡니까? 정책은 아무나 할 수 없죠. 누가 하겠습니까? 우리 이제 후반부에서 이제 중반쯤에 가면은 사회복지 정책 형성 과정을 공부할 텐데, 이 정책하는 사람들을 이제 정책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전문가들이 하는 거죠. 꾼자 붙었으니까 좀 표현이 안 좋다, 뉘앙스가 안 좋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지만, 꾼이라는 게 그것만 하는 사람들을 이제 꾼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정책은 정책 전문가들만 합니다. 그렇죠. 자,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사회복지와 관련되어진 가치, 또는 이걸 이제 이념이라고 조금 확장돼서 얘기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와 관련되어지는 가치 또는 이념을 누가 실행하느냐 하면은 국가가 실행합니다. 주체가 누구라고요? 국가입니다. 이 국가를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있어요. 실행자는 누구라고요? 국가입니다. 국가는 크게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로 구분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되어져 있는 가치를 어떻게, 누구한테, 국민을 대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실현시키는 그 과정을 우리는 정책이라고 얘기하더라.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개념을 한번 세워보자고요.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것은 사회복지 관련된 가치와 이념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갖고 있느냐? 국가가 갖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국민으로 하여금 공권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자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어떤 얘기인지. 다시 한번, 국민이 내가 당신들한테 이런 권한을 줬어. 즉 쉽게 얘기하면은 관리, 운영,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권한을 가지고서 어떻게 국민을 대상으로 권한에 맞게끔 실현하라는 거죠. 이제 우린 그걸 일반적으로 공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공권력. 그러니까 권력은 권력인데 공중을 위해서, 대중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될 권력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 권력을 국가가 부여받았어요. 그 부여받은 권력을 가지고서 어떻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 관련 가치나 이념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실현시킵니다. 그것을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바로 뭔가요? 우리는 지금부터 뭘 얘기하냐면은 주체인 국가에 대한 얘기도 이 정책론에서 나눠볼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국가가 갖고 있는 이 가치와 이념에 관한 얘기들도 아주 중점적으로 나눠볼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자, 우리 교재를 보니까 사회복지정책 개념 나와 있죠. 사회복지정책은 국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 동그라미 국가가 사용하는 수단이다. 누가 써? 국가가 합니다. 다시 국가는 누구하고 누구로 구분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사회생활 영위하기 필요한 인간의 기본적 욕구, 여기서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는데, 자, 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형성 및 구체하고 가치를, 자, 뭐를, 그 가치와 이념을 동그라미 권위주의적으로, 권위라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공권력이에요. 그죠? 국민이 국가한테 어떤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당신들 국가,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이런 공권력, 권위를 행사해라, 해도 된다라고 부여한 거죠. 그걸 권위적으로 어떻게 배분하는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정책 개념 대충 좀 쓰셨나요? 자, 이 사회복지 정책을 놓고 다양한 학자들이 정책을 구분, 유형화 시켜봤어요. 자, 지웁니다. 사회복지 정책을 놓고, 정책이라는 개념을 놓고서 학자들이 그걸 유형화, 즉 분류를 시켜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 건져내야 될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이 앞에 나오는 윌렌스키하고 르보라고 하는 학자예요. 누구라고요, 여러분? 윌렌스키, 르보.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뭐라고요? 윌렌스키, 르보. 자, 이 윌렌스키하고 르보라고 하는 학자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놓고서 미국 안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용되어지는 사회복지 정책, 그걸 조금 더 확대해서 그 정책이 수행되어지는 국가, 그러니까 사회복지 정책이 수행되어지는 국가니까 그걸 우리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라고 얘기하죠. 복지국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본 거예요. 두 가지로. 자, 꼭 기억합시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자녀적. 그러니까 뭐냐? 자녀적 사회복지 정책 또는 자녀적 사회복지 국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가 제도적. 그래서 어떻게 제도적 사회복지 정책, 제도적 사회복지 국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자녀적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녀라는 거는 찌꺼기란 뜻이죠. 남아있는 찌꺼기를 자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무슨 소리냐면 이런 겁니다. 자, 전체 국민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전체 국민이라고 합시다. 한 국가를 이루고 있는 전체 국민이 있었을 때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 생존에 대한 책임. 자,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얘기했죠. 인간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돼야 돼요. 즉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해결돼야지만 인간은 생존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 생존의 책임을 과연 누구한테 두느냐? 누구한테 두느냐? 자, 그 논리에서부터 이제 자녀적, 제도적이 구분이 돼요. 자, 자녀적이라는 말은 생존의 책임을 누구한테 두느냐? 첫 번째가 개인. 야, 너 자신,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네가 벌어서 네가 먹고 네가 자고 네가 입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개인 중에서도 어떻게, 도저히 자기 능력만 가지고서는 자기가 먹고 자고 입고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늙거나 병들거나 또는 장애가 생기거나, 그렇죠.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서 도저히 내 능력으로 내 생존을 어떻게 보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그러면 네가 안 되면 그 다음엔 누가? 가족이 책임을 져라야. 가족이. 누가 책임져라? 가족이 책임져라. 가족이. 그러니까 그들의 가족,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렇게 늙고 아프고 병들고 장애가 오고 이런 분들, 즉 스스로의 생존을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족이 그 부양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거죠. 자, 그럼 가족도 책임을 못 져. 가족이 없거나 또는 가족도 무능해서 또는 능력이 없어서 더 이상 책임을 지지 못할 때는 그 다음엔 누가 책임져라? 시장이 책임져라. 여기서 시장이라는 것은 무슨 서울특별시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가지고 있는, 즉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 발생하는 자발적인 도움, 자발적인 원조를 얘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후원 같은 거예요. 후원. 그렇죠?
예, 내가 불쌍하니까 저 사람이 불쌍하니까 불쌍해 보여서 어떻게 안 돼 보이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내 소득의 일부를 그냥 건네줍니다. 그거 후원 아니에요. 그렇죠. 자, 봐요. 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개인이 책임 못 졌어. 그러면 누가 책임져? 가족이 책임지고. 가족도 책임 못 집니다. 그때는 시장이 책임져요. 시장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그랬었을 때. 시장도 책임져 주지 않았었을 때. 그때 누가 나서라? 국가와 또는 사회가 나서서 그를 책임져 줘라. 그의 생존을 보장해 줘라 하는 것이 바로 자녀적 복지 정책 또는 자녀적 복지국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왜 자녀라고 얘기하느냐? 여기 전체 국민이 있었을 때 전체 국민 중에서 스스로 책임지는, 즉 개인 혼자서 책임지는 사람 이만큼 뺍니다. 그리고 가족이 책임져 줄 수 있는 이만큼도 빼요. 그리고 시장이 책임져 줄 수 있는 이만큼도 빼면 요만큼만 남겠죠. 이게 바로 자녀적인 존재들이에요. 자녀적인 존재들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어떻게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 주겠다. 이것이 바로 자녀적이에요. 자, 이 자녀적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별적이라고도 하죠. 선별적. 자, 왜 자녀적을 선별적이라고 하나요? 선별이라는 말은 여러분 셀렉티브, 영어로 셀렉티브라고 하죠. 골라낸다는 뜻이에요. 뭐냐? 전체 사람들 중에서 개인이 책임지는 사람 빼고, 가족이 책임지는 사람 빼고, 시장이 책임지는 사람 빼고, 나머지들만 어떻게 골라낸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지금부터 꼭 기억합시다. 자녀적이라는 말과 선별적이라는 말은 동일어예요. 이해되시죠? 자, 자녀적, 선별적. 이거는 일종의 가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고입니다. 즉, 복지국가의 정책가들이, 정책꾼이라고 했죠. 정책꾼들이 복지국가 관련되어진 정책을 수립할 때 자녀적 사고를 갖고 있느냐 또는 선별적 사고 똑같죠. 자녀적이거나 선별적 사고를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나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자, 그랬었을 때 이런 자녀적 또는 선별적인 가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바로 공공부조 제도입니다. 뭔 제도라고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공공부조. 공공부조. 공공부조라는 게 뭐죠, 여러분? 공공이. 즉 공공이란 건 국가와 사회입니다. 국가와 사회가 부조가 도울부자에 도울조자예요. 도저히 개인 책임 못 지고 가족도 책임 못 지고 시장도 못 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어떻게 도와주는 제도다. 그래서 공공부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녀적이면서 선별적인 제도, 공공부조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억합시다. 그래서 머릿속에 어떻게 자녀적, 선별적, 공공부조는 하나의 쾌로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이해되시죠? 자, 이런 공공부조 제도를 이건 제도입니다. 제도를 국가가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으로, 즉 부여받은 권위를 갖고서 강제로 시행해야 되겠죠. 국민에게. 그죠? 관련해서 세금도 걷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관련해서 보험료와 같은 기여금도 거두어 드려야만 이 제도 운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법화시킵니다. 그걸 법제화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공부조 관련돼서 법을 만들겠죠. 그 만들어진 법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죠. 공공부조 관련법입니다. 두 번째 의료급여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긴급 재해 구호법. 네 번째가 장애인 연금법. 다섯 번째가 기초 연금법. 자, 요런 것들이 봐도 뭐다? 공공부조 관련 법입니다. 즉 공공부조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강제화시킨,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제화시킨, 즉 법제화시킨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어디서 공부합니까? 법제론에서 공부하죠. 정책론과 법제론은 그래서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도적이라는 건 뭐냐? 제도적이라는 건 자, 생존에 대한 책임을 개인, 가족, 시장한테 묻지 않습니다. 자, 시작부터, 즉 생존에 대한 책임에 대한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국가와 사회가 책임의 1차적 주체가 돼요. 이해되죠? 개인 네가 지는 거 아니야. 자, 가족 내가 재주는 거 아니야. 시장이 져주는 거 아니야. 일단 국가와 사회가 책임을 집니다. 자, 제도라는 말이 여러분 뭔가요? 제도하면 생각나는 게 법이죠.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특성이 있죠. 제도가 그렇습니다. 제도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공정하게 적용이 돼요.
자, 우리가 자녀적일 때는 선별적으로 사람들을 골라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골라냈는데 이 제도적 하에서는 골라내지 않습니다. 그 골라내지 않는다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편적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요. 뭐라고요, 여러분? 보편적. 자, 일반적으로 보편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사회복지 정책론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 전체에서 보편적이란 말이 나오면 everybody, 즉 모든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이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 다 제하고 그냥 부자라도, 무슨 말인지 되시죠? 예, 넉넉하여도 충분하여도 그런 사람들도 모두 포함해서 사회복지 정책의 대상으로 삼는다. 그것이 바로 보편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 제도적이라는 말과 보편적이라는 말은 동일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또 뭘 만들었겠습니까? 예, 이 제도적 이런 보편적인 이런 사회복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 제도가 두 가지다. 뭐냐면 첫 번째가 사회수당제도라는 것이 있고, 자, 두 번째가 사회보험제도가 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된다. 자, 제도적, 보편적 두 가지, 사회수당, 사회보험. 자, 사회수당은 우리나라는 현재 본격적인 사회수당 제도는 없어요. 사회보험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자, 한번 볼까요? 사회수당이라는 것은 뭐냐? 이 사람이 가난하고 부자고 상관없이 국가가 뭐를 통해서 조세, 세금을 통해서 이루어진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가난하고 부자하고 상관없이 보편적인, 즉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관련된 복지 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사회수당제도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과거 2009년도죠.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려고 했었어요. 아동수당제도. 아동수당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뭐냐? 아기만 나면, 애만 나면 아이가 몇 살이 될 때까지, 일정한 연령대까지 국가가 그 부모가 부자건 가난하건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일정 금액의 금액을, 일정 양의 금액을 조세, 즉 세금으로 조성하여서 그 가족에게 지불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아이 잘 양육하라고. 그걸 아동수당제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자, 사회보험제도는 조세를 갖고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대상은 보편적, 즉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죠. 사회보험을 운영할 때는 조세가 아니라 뭘 갖고 운영합니까? 기여금이라는 걸 갖고 운영하죠. 여러분, 기여금이라는 건 뭐죠? 이 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내가 각자 국민들이 객출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정식적으로 사회보험을 이런 사회보장의 수단으로 법으로 인정하고 있어요. 사회보장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자, 다시 한번 보편적인 거 사회수당하고 사회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데 가장 보편적인 것은 사회수당일까요? 사회보험일까요? 가장 제도적 또는 가장 보편적인 것은 당연히 사회수당이 됩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사회수당은 조세를 갖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기여금이 없습니다. 즉 내가 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수혜를 받죠. 그렇죠. 반면에 사회보험은 내가 보편적이긴 하지만, 즉 모든 국민에게 적용이 되지만 내가 기여금을 안 내면 사회보험의 수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제도는 뭐다? 사회수당. 그 다음은 사회보험이다. 기억하시고, 자녀적인 걸로는 뭐가 있다? 공공부조 제도가 있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우리나라는 사회보험 제도가 있었죠. 사회보험 몇 가지가 있습니까?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기억하시냐면은 산, 의, 국, 고, 짱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자, 이 사회보험 제도 하려면은 부자 나라에서만 이거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가난한 나라에서는 이 사회보험제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기여금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부자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국가의 창고를 갖다가 너무 부자라서 산에다 숨겨둡니다. 외적들이 들어와서 훔쳐갈까 봐. 자, 그래서 어떻게 산에다가 국고를 숨겨두는 것이 짱이다. 그래서 산의 국고 짱. 따라합시다. 산의 국고 짱. 다시 한번 산의 국고 짱. 왜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사회보험이 바로 산재보험입니다. 두 번째로 도입된 사회보험이 의료보험이에요. 세 번째로 도입된 게 국민연금, 네 번째가 고용보험, 마지막으로 도입되어진 사회보험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5가지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의료보험은 지금 뭘로 바뀌었습니까? 국민 건강보험이라는 걸로 명칭이 바뀌었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이것도 시험에 등장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이 도입된 순서 어떻게 기억하라고? 산이 굳고 짱 됐죠. 자, 꼭 기억해 두십시다. 그래서 이걸 또 강제하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산재보험이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있고 국민연금법이 있고 고용보험법이 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있는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여러분 정리가 되셨습니까? 자, 요거 머릿속에다 통째로 집어넣으십시오. 자, 보시면은 윌린스키하고 르보 얘기 다시 봅니다. 국민의 경제적 조건 및 건강, 인간의 능력을 유지, 향상시키는 기능을 발휘하는 기관 뭐 쪽쪽쪽 얘기 나오고, 자, 밑줄 긋습니다. 사회복지 공급 주체에 따라서 자녀적, 제도적 개념으로 구분했다. 이건 개념이에요. 가치예요. 이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것은 뭐냐면 사회복지 정책이나 또는 복지국가를 구분할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봤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다시 옆으로 가셔서 사회복지 개념 변화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사회복지 개념 변화 이거 누가 얘기했냐면은 요 바로 옆에 나와 있는 로마니신이라고 하는 학자가, 누가요? 로마니신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사회복지의 개념 변화를 얘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나눴냐? 과거, 현재 이렇게 나눈 게 아니고요. 자, 산업화 이전과 산업화 이후로 나눈 거예요. 자, 산업화가 됐습니다. 산업화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는 농업화 국가였었죠. 산업화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경제적인 부가 국가별로 많이 쌓이게 돼요. 그렇죠. 즉 돈이 많아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와 동시에 어떻게 민주주의도 같이 성장하게 됩니다. 즉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에 대한 자기의식이 발생한 거죠. 자, 그런 재반 현상들이 산업화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자, 산업화 이전에는 복지하면은 뭐냐? 자녀적 또는 보충적이었었다. 이거였었어요. 이거. 예? 네가 알아서 책임져. 못 져? 그럼 가족이 책임져. 못 져? 그러면 그냥 사회에서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걸로 책임져. 이렇게 갔었거든요. 그런데 산업화 이후서부터 돈도 많아지고 이 복지라는 것이 시민의 권리라고 하는 그런 의식도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도적, 보편적으로 바뀐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자, 산업화 이전에는 시혜나 자선이었었습니다. 시혜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은혜를 베푼다는 뜻이죠. 불쌍하니까 도와주는 거였었어요. 누가? 부자가 가난한 자를.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권리가 됐죠. 산업화 이후서부터는 이게 시민의 권리입니다. 복지 받을 권리. 그래서 우리는 복지권이라고 얘기하죠. 산업화 이전에는 특수한 서비스 활동이었었는데 산업화 이후에는 보편적 서비스. 이 특수한이라는 말이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만 도와줬는데 산업화 이후부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 그다음에 산업화 이전에는 최저 수준만 보장했습니다. 즉 굶어 죽지 않게만 해주는 거, 즉 생존에 대한 보장만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최적 수준, 좀 더 바람직하고 좋고 편안하게 사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요. 자, 과거에는 개인적 개혁, 자발성에다 초점을 뒀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빈곤의 원인을 찾은 거예요. 원인을. 왜 네가 가난하니? 왜 네가 못 사니? 왜 네가 네 생존도 네 스스로 보장 못하니? 그것을 개인적 개혁에다 초점을 뒀어요. 뭐냐? 이유가 너 자신이에요. 네가 게을러서, 네가 공부 안 해서, 그렇죠? 네가 게을러서 너는 지금 이렇게 빈곤한 상태야. 그래서 개인을 개혁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자, 산업화 이후서부터는 어떻게 되냐? 사회적 개혁을 얘기합니다. 뭐냐? 사회가 너를 빈곤하게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환경이 당신을 빈곤하게 만들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회 시스템 이걸 바꿔놓고 사회를 개혁해서 어떻게 개인의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빈민구제인데 지금은 복지사회 구현을 얘기하고 있고, 과거에는 중앙 집중 경향이라 해서 중앙정부 혼자서 복지는 뭔가 복지 다 할라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지방 분권화 시키고 있죠. 자, 과거에는 공사 분리, 즉 공공과 민간이 나눠졌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복지 관련해서 공공과, 즉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과 민간이 같이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복지를 수행하고 있지요. 자, 과거에는 공급자 중심. 여기서 공급자라는 게 누굽니까? 국가를 얘기하겠죠.
예, 국가가 알아서 주는 거예요. 국민 너희는 입 닥치고 있어. 내가 주는 거 그냥 받아먹어. 이거였었는데 지금은 이용자 중심, 즉 국가 국민의 중심으로 바뀌어졌다는 거. 과거에는 시설 위주였었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복지론 공부하면서도 배웠지만 다 갖다가 어떻게 시설에다 한 군데다 모아두면 그게 복지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재가 복지를 강조하고 있죠. 자, 과거에는 무료 서비스였지만 지금은 이용자 부담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복지 서비스에 관해서 권리의식이 향상된 거죠. 왜냐하면 내가 돈 내고 쓰잖아. 그럼 이건 내 권리야. 과거 국가가 무상으로 작은 것들을, 그러니까 전체 파이가 작은 거를 갖다가 잘게 잘라가지고 국민들한테 무상으로 줬던 것들, 이거는 국민의 권리로서 인식이 되질 않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돈을 내고 쓰다 보니까 어떻게 권리로서 인식이 되어져 가고 있죠. 자, 그 얘기입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영역으로 갑니다. 보면은 사회복지 정책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사회복지 정책 협의의 관점으로 보면은 소득보장, 건강보장, 교육주택, 그다음에 개별 서비스. 광의적으로 좀 넓게 보면은 여기에 조세나 노동시장 정책까지 포함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세금 정책이나 또는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은 사용자에 비해서 사회적 약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이해해 두시고, 자, 사회복지 정책의 일반적인 기능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을 왜 하냐 이거죠. 왜 국가는 사회복지 정책을 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뒤에 가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 각각의 이론들을 통해서 보겠지만 일반적으로 기능을 나누면은, 자, 첫 번째가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 기능이 있어요. 자, 이거 지울게요. 여러분, 사회통합이라는 말 굉장히 중요하죠. 사회통합이 뭐냐? 자,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론을 공부하실 때 관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이분법적으로 봐야지만 돼요. 세상에는 부자인 자와 더 리치,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 보통명사가 되죠. 그래서 부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더 푸어, 가난한 자들, 이렇게 둘이 나눠져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자, 보면 이 둘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갈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소리냐? 가난한 자들은 부자들한테 당신 것을 더 내놓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죠. 우리도 당신처럼 돼야 됩니다. 내놓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부자들은 안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왜 내놔야 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 갈등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 즉 갈등의 문제가 없어진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이걸 사회통합이라고 해요. 즉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의견 일치를 본 거죠. 자, 그럼 의견 일치를 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원칙적으로 부자인 자가 가난한 자한테 뭔가를 주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가난한 자가 부자한테 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일반적으로 시장 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은 소득 분배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자, 소득 분배를 우리 다른 말로 1차적 분배라고 얘기합니다. 1차적 분배라는 건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A하고 B가 있다고 한다면 두 사이에서 뭘 하는 거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시장 안에선 거래가 일어나죠. 내가 뭔가 이거를 갖고 싶어. 이걸 좀 갖고 싶으려면은 이것에 대응하는 무언가를 상대방한테 줘야지만 내가 이걸 가질 수가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시장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시장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 소득 분배, 1차적 분배를 쌍방적 거래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사회복지 정책은 뭘 추구합니까?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부자가 가난한 자한테 일방적으로, 그렇죠, 무언가를 줍니다. 준다고 해서 가난한 자가 부자한테 뭘 주지는 않아요. 즉 반대급부가 없는 거죠. 이해되나요? 자, 보면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사회복지 정책을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자, 꼭 기억합시다. 소득 재분배라는 말을 씁니다. 뭐요? 자, 몸 분배, 재분배. 사회복지 정책은 소득 분배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건 무조건 뭐다? 재분배를 얘기해요. redistribution이라고 하죠, 영어로. 이건 뭐냐면은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다면 부자가 가난한 자한테 일방적으로 자신의 소득의 일부를 주는 거예요.
사회복 정책이 그거잖아요. 부자들한테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것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일방적 소득의 일방적 이전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요? 소득의 일방적 이전. 이걸 이제 좀 이따 또 이 학자 나올 텐데 티트머스라고 하는 영국의 학자가 사회복지 정책을 소득의 일방적 이전이라고 정의 내렸어요. 일방적 이전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죠. 자, 사회 통합해서 그것 때문에 정치적 안정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사회 문제도 해결되고 사회적 욕구도 충족되고 자, 중요한 거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개인을 자립시킵니다. 자, 개인이 자립한다는 얘기, 개인 네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지라는 것이죠. 사회복지 정책의 근본적인 추구 방향은 바로 그겁니다. 개인을 어떤 정책에 종속시켜 갖고 정책 없이는 못 살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정책에서 도움을 줄 테니까 너는 그 도움을 기반으로 해서 네 스스로의 삶을 네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떻게 자립을 하라는 거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립 향상을 통한 재생산을 보장하고 기회를 재분배하고 자, 소득 재분배와 최저 생활을 확보해 준다. 자, 소득 재분배만 우린 다룬다는 거 기억해 두십시오. 자, 다음 시간서부터 사회복지 정책의 목적 및 특성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우리 이번 시간에 건진 거 있죠. 바로 뭡니까? 예, 자녀적, 그다음에 제도적이라는 말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정책론 어렵지 않습니다. 어떤 개념 틀을 세운다 생각하시고 좀 더 깊이 있게 반복해서 강의 수강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함께해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